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찬데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임용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최근에 그 시험의 경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 교육학 논술로 도입된 지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험과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 특이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특이한 그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18점에서 20점 만점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출제 경향을 조금 고려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뭔가 하나 건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이 단기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공부 방법을 하나 좀 배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임용시험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합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고, 이것도 가능하면 이제 1년 안에 단기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따가 우리 이제 뭐 그 선생님들 여러 가지 합격 후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초수 합격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수 합격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만점자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초수 만점자가 많다는 거. 초수에 만점까지 받는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한 시간을 줄이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웃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합격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임용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그럴 때마다 계속 하시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붙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건데, 강의 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할만한데 이렇게 하다가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게 좌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든 근거 있는 자신감이든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 봅니다. 임용시험 1년의 임용시험 시간이 굉장히 험난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힘듭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서 우리는 2년 3년 공부할 게 아니라 1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이죠. 24학년도, 25학년도는 이제 아직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25학년도 문제도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체감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체감 느낌상. 24학년도와 25학년도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시험 보고 오셔서 느끼기에 체감상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이 수험과에서 예상치 못한 특이한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 과욕이고, 그렇게 하면 몇 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몇 년. 우리는 몇 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5학년도 기술 해설할 때 선생님들, 제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 해설 들어오셨는데, 물어봤더니 많은 선생님들 18점에서 20점 가까이 다 점수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왜 그런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학년도들이 어려웠다 그러죠. 보세요. 서울 수석 합격생인데 1년 커리큘럼 따라가 직각생활을 오는데, 그러니까 작년 23학년도에 하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기본 이론만 듣고 그냥 대충 이해만 하자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9점 33이 나온 거예요. 교육학 20점 만점이에요. 20점 만점에 19점 33은 정말 잘한 건데 그것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기본 이론반 하나만 듣고, 기본 이론반은 1, 2월 그 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 2월 강의는 핵심만 모아놓은 거예요, 핵심만. 우리가 조금 이제 이론을 완성하려면 3, 4월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선생님은 그냥 대강 이해만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제 뭐 맛배기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 19, 3, 4면 합격하셔야 되는데 전공 때문에 떨어진 거죠. 전공 공부가 안 됐잖아요.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면. 이 명확한 개념 설명 구조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킹도 있다고 그러고요. 오픈형 문제 전략, 재시문 분석 방법 등 모든 전략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수석 합격할 수 있었다는데, 저게 이제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픈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시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공부하게 되면 몇 년간의 공부를 해야 돼요. 또 힘들고 그만큼. 그렇지 않아도 양이 많은데 없는 것까지 막 끌고 모아서 그런까지 공부했다가는 수험 기간도 길어지고 점수도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따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 매우 강조합니다. 자, 이부 선생님은 이제 차식 있죠. 20점 만점인데 초수입니다. 초수. 이 재수네. 초수 때 19점 받고, 하여튼 뭐 16, 17점 이상만 받아도 훌륭한 점수인데, 초수 때 19점 받고, 올해 시험이 어려운데도 20점 해서 차석 합격했다. 가르친 데도 했더니 뭐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선생님 보세요. 초수잖아요. 초수 20점 만점으로 경기 합격했다라고 돼 있죠. 항상 말씀하신 그 재시문 속에 답이 있다라 생각하면서 재시문을 분석했다. 이렇게. 오픈형 문제 대비 전략, 재시문 분석 방법 등을 가르쳐준 덕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픈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재시문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써서 답을 만점을 만드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예상치 못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 몇 개가 있었죠.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점 만점에 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모의고사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의고사 때는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번은 이제 20점 만점인데, 제2명에 성공했다고 그랬죠. 코로나 때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사립 합격하고, 사립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공립에 마음이 생겼는지 다시 공립을 보기 위해서 3년 뒤에 시험 봐서 20점 만점으로, 이것 때문에 94일생. 그러니까 전공점 못 봤다 이거죠. 못 봤는데 교육학이 합격을 살렸다. 오픈형 사고방식, 전략, 재시문 분석 방법을 비롯한 빅픽처 수업,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러니까 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도 20점 만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사수생이에요. 사수생인데 교육학의 효자 과목이었다라는 건데, 초수 때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추상적인 교육학 이론을 학교 현장과 연결짓지 못하다 보니까 15.33 이런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추상적인 이론을 학교 현장과 연결지어서 교육학 큰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고,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수업 듣고 19점, 19점 33, 19점 67 이런 식으로 계속 고득점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19점 받았으면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학 20점 만점에 19점 받으면 합격해야 되는데, 역시 전공 때문에, 역시 전공. 그러나 사수 때 전공도 이제 받쳐주면서 합격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답이 없는 문제예요. 답이. 우리가 교과서 달달 외워 쓸 수 있는 문제가 오픈형이 아니에요. 오픈형은 답이 없다. 오픈돼 있다 이거예요. 답이 오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런 걸 잘 배우셔야지 적은 양의 공부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2년 연속 합격했다 그러죠. 전체 커리큘럼 수강하면서 청킹, 설명 줄줄이 다 기억났더라.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렇게 쭉 전체 커리큘럼 따라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막 들린다고 그럽니다. 시험장 갔는데 막 목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수 합격. 대학교 다닐 때 교육학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이분은. 그래서 교육학 점수 항상 바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1월 3일 첫 강의였나 보죠. 제 수업 듣고 이거 재밌는데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자기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재미없었던 교육학이 이제 달라졌다 이런 얘기고요. 초수죠. 그 다음에 이제 20점 만점자가 되게 많은데요. 보시면 초수 20점이죠. 분명하고 명확한 강의 스타일, 이렇게 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5월에, 아까도 이제 제가 안 썼지만요. 5월부터 시작해서 20점 만점인가, 뭐 19점인가 하여튼,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꼭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년 쭉 공부하면서 이제 했던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초수 20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도 초수 만점입니다. 1년 크리 그대로 따라갔더니 자연스럽게 손이 써지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분도 이제 3수차 때 이제 저 수업을 듣고, 올해 20점 만점을 받았다 이거죠. 이분은, 강조한 것만 이제 철저히 외우자 했는데 20점 만점 나왔다. 저는 강의를 평면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 평면적으로 다 하면 힘듭니다. 또 중요한 거는 조금 더 보고 덜 중요한 건 조금 덜 보고 이런 식으로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죠. 자, 그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자, 오늘은 일정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중등 임용 시험 일정 출제 범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저는 이제 강의에 관심 갖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 강의 특징, 연간 강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3번. 요거 하나라도 이제 오신 김에 알아가자. 탁월한 만점 공부 방법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교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 다 몰라도 3번 정도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 일정 보도록 하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렇게 두 번 걸쳐서 시험을 치렀는데 1차는 교육학입니다. 그리고 전공 이렇게 나눠지죠. 교육학은 9시부터 10시까지 60분 큰 주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논점 4개 이렇게 논술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60분입니다. 그리고 40분 쉬고 전공 A, B로 나눠서 90분 또 40분 쉬고 90분 전공 3시간 교육학 1시간 총 4시간이죠. 1년 농사가 4시간에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여러분 그 가이드 보시면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데 가이드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4시간에 이제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이걸로 여러분들이 1년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죠. 요거 3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부터 따십시오. 요거 뭐 한 달 바짝 하면 바로 따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기출 문제만 갖다 놓고 기출 문제 그냥 풀어 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바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 교육 한국사 너무너무 싫은데 그런 분들은 기출 강의 정도만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이거는 그냥 기출만 잘 파헤치면요 바로 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월달 스타트하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한 보름이든 뭐 20일이든 바짝 해버리면요 따니까 안 따신 분들은 이거 따고 공부 시작하십시오. 이거 따지 않으면 늘 괴롭힙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문항이죠. 20분에, 60분에 한 문항을 쓰는데, 말이 한 문항이지, 논점 4개입니다. 논점 4개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교육방법론이라고 그럽니다. 교육방법론,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교육행정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5개가 제일 중요하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교육행정. 얘는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년 출제되고, 그러면 요거 아까 논점 4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작은 논점. 그럼 요 5개니까 요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하나가 빠지고 3개, 여기 이렇게 해서 4개. 얘는 매년 출제되고 요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2023학년도는 이렇게 2024학년도는
아니 이제 2024학년도는 그렇지. 2024학년도는 요렇게 심리 빠지고 요렇게 2025학년도는 요렇게 심리 빠지고 요렇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교육행정 요렇게 네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데 가끔 평가나 방법이 빠지고 심리가 들어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고 얘가 들어와요. 가끔 교육 심리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2년 지났잖아. 2년 24학년도, 25학년도 공동적으로 과정, 평가, 방법, 행정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럼 25학년도는 그러니까 내년에 26학년도죠. 26학년도는 심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2,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얘를 무시했어도 됐었죠. 이런 게 약간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요거 5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요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나머지 뭐 교육사는 나온 적도 없습니다. 생활지도 이것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정시에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결혼이 생겨서 과거에 결혼이 생겨서 보충교를 뽑을 때 그때 출제된 적은 있었고요. 교육사회학도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정시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정시에 나온 거는 얘네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입니다. 이 전공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 설명회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교시, 3교시 1시간 반씩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점수 40점, 4점, 100점이 되어 있죠. 자, 2차입니다. 2차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 중에서도 조금 일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실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미리 하시는 선생님들 가끔 계시긴 한데 보통의 다른 선생님들은 2차는 1차 끝난 다음에 합니다. 1차 끝난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이 실험 실기, 뭐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이렇게까지 크게 나눠지는데 교과 선생님들은 수업 실현은 필수입니다. 수업 실현, 면접은 필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얘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얘는 실기 실험은 교과별로 또 지역별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요거는 요번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 2차 2차 지원 하라고 이렇게 공지가 뜹니다. 그럴 때 한번 살펴보시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선생님들, 이 비교수 교과, 이 비교과 선생님 보건, 상담, 영양, 사서 요 4개 선생님들은 2차는 이거 하나입니다. 면접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완전히 올인하셔야 돼요. 1차 끝난 다음에. 나머지 교과 선생님들은 얘가 조금 부족하면 얘로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비교과 선생님은 면접 하나로 끝나니까 엄청 치열하게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출제 기관이 있어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경우는 그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똑같아요. 평가원에서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자체 출제는 자체 교육청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요것도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지금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강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 구조도 좀 복잡하면 안 돼요. 간결해야 됩니다. 간결하게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세부 내용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구조를 간결하게 파악하고 세부 내용 들어가기 이렇게.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강의가 그렇습니다. 싱킹맵에서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이것도 큰 틀에서 점점점 가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프린트 가이드에 보면요. 가이드 파트 7 252페이지에 싱킹맵이 나와 있죠. 싱킹맵. 자, 교육과정 보면 싱킹맵, 교육과정 개발, 유형, 실제 3가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줄기 가지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처음부터 너무 많아지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두 번째 개발된 형태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걸 어떻게 실제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개발,
형태, 실제 이렇게 나눠져요.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딱 그 개념을 구조화한 다음에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처음엔 너무 가지들이 많아져 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다 2개 또는 3개 정도 거기서 점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고 제 강의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이해 중심입니다. 다양한 사례, 배경 지식을 많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가 됐으면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어차피 이거 서술형은요, 다 기억해서 그대로 토해낸다고 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를 내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몇 개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키워드를 추출해야 돼. 키워드.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끄집어내고 얘를 외우자 이거지. 얘를 다음에 보시면 얘를 암기한다. 핵심 키워드.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올해 이제 새로 나온 교재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옆에 양쪽 날개 쪽에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에 우리 암기법을 중간중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핵심 키워드도 간단하게 필요한 거를 좀 끄집어내고 수업 중에 제시해드립니다. 제가 딱딱 그 밑줄도 끄드리고 그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거만 어떻게 내 말로 기억한 내 말로. 그거 문장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기억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내 말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탁월한 논술 능력. 뭐 이거는 논술을 만약에 제가 못 쓴다 여러분들이 난 논술 못 쓰는데 어떡하지? 논술 글쓰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글쓰기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라. 7, 8월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면요. 7, 8월부터는 모의고사입니다. 하반기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면 모범 답안을 제시해드리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서론 결론 쓰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어떤 분들은 시험장 가서 15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서론 결론을 15분 동안 쓰고 있습니까? 딱 논리 틀을 제시합니다. 그 틀에 맞춰서 그냥 내용을 전개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술 쓰는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의고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는 만점을 지향합니다. 뭐 실제로 만점까지는 안 바라요. 18점 이상만 받아도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가르치는 사람은 만점을 지향하도록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 되면 이제 학계 동향도 반영하고요. 특히 오픈형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 능력, 아까 그 합격한 학생들이 얘기했던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를 모의고사 때 이제 배우게 되고 그 스킬을 익히고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따가 간단하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외우자.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만 하면 객관식은 가능하지만 이 논술식은 안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한 논술식에서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두 가지.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이 돼야 돼. 효율적인 학습.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가능하면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 전체 연간 강의 계획입니다. 1, 2월과 3, 4월은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기본 이론 1, 2, 심화 이론 3, 4인데 기본 이론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 이론만 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6에서 18점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기본 이론만 들어도.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떤 학생도 보면 이제 기본 이론 듣고 19점 33 나왔다는 것도 그것만 들어도 그랬다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3, 4월까지 들어주셔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보통 3, 4월은 재수생 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공부 좀 했으니까 이때는 교육학 전체를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화시키면서. 그러니까 1, 2월에 책 교재는 똑같습니다. 교재는 똑같은데 1, 2월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 좀 덜 중요한 거,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거를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서 넓게, 깊고 넓게 보는 게 3, 4, 5이고 1, 2월은 핵심적인 것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교육학 완성은 3, 4월까지 하면 이제 이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반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했던 내용을, 1, 2월 했던 내용을 단지 간단하게 짚고 다시 3, 4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반복하게 돼요. 5, 6월도 마찬가지예요. 이론 간단하게 보고 사례 연습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이론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7, 8월 때도 마찬가지예요. 7, 8월 때도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해설하고 끝납니다. 그냥. 근데 내 이론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론을 정리해 주면서 또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5, 6월은 이때부터 이제 사례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1, 2, 3, 4월의 기본을 잘 익혔으면 논술형은 어쨌든 사례로 나오니까 사례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객관식 문제, 객관식하고 그다음에 논술형 2014년도부터 시작되거든요. 논술형 기출 문제를 갖다 놓고 또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변형한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배웠던 이론을 적용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기출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 해법도 이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기출을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요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기출 실제 기출 갖다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체감상 좀 더 쉽게 와닿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때부터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7, 8월과 90, 11월. 7, 8월은 영역별로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영역별로.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 영역, 미리 예습하고 들어와서 교육과정 영역을 20점 만점을 해서 이제 한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요거는 영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영역별로 공부하고 시험 보기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예컨대 교육심리다. 그럼 교육심리 미리 공부해 와서 교육심리 딱 세팅된 그런 문제를 실제 기출 문제식으로 세팅된 문제를 풀어보게 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일은 종합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원래 시험처럼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과 섞어서 이제 시험 보게 되는데 7, 8월과 90일은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두 가지 특징 중에 특이한 차이점은요. 논점은 별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역별 7, 8월과 90일 종합 모의고사 7, 8월은 이론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이론 중점형 모의고사에다가 오픈형 가미 90일은 오픈형 중점에다가 이론 가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현장에 가까워지겠죠. 저기 이론이 완벽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오픈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의 오픈형 얘는 현장 지향형의 이론 가미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차이점이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7, 8월과 90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출제되는 걸 보면 한 반반 정도 출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7, 8월에서 다뤘던 문제 한 반 나오고 90일에 다뤘던 문제가 또 기출의 반 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면접 강의를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고사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면접에서 만점 받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면접 강의를 남들처럼 막 지루하게 며칠 잡고 강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간단하게 방향 안내주고 끝. 그냥 하루 날 잡아서 몇 시간 방향 안내주고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격생은 이제 합격생들 혼자 흩어져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코멘트 해주고 이렇게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이제 근데 어떤 여기는 없지만 합격 수기에 보면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만점자가 면접에서 만점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면접에서 뒤집었다. 1차에는 이제 문 닫고 들어왔는데 면접에서 뒤집어서 합격했다.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희 도움 드릴 게 별로 없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공부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지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 흩어져서 하고 그다음에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실전 모의고사 볼 때 또 코멘트 해드립니다. 그때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그 코멘트를 들으면서도
실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자기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이제 귀를 좀 더 세워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점 공부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할 게 별로 없습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뭐 아주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 이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첫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공부다. 효율적인 공부. 효율적인 공부. 최근에 그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면서 그러니까 누구도 이 수험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특이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험가에서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까지 다 다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을 막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실패합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공부할 양이 우리 교육학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학과 공부하면 괜찮아요. 전공도 있어야 돼. 전공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는데 양이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수험 기간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당한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도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좀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물론 가능하죠. 근데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노력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몇 년 공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략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략에. 그러니까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략까지 더해져야 된다 이거지. 그럴 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부가 실제적이어야 된다. 실제성. 어쨌든 논술에 나오는 사례는요, 실제 사례와 유사한 걸 제시하거든요. 그럼 이론에서 맴도는 공허한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배웠던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성을 가미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효율성, 전략, 그 다음에 실제, 이 세 가지가 특히 교육학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부는요, 아까처럼 예상치 못한 오픈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부분이고, 요거는 모의고사 시전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거는 개념을 이론반 때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념적 속성을, 그러니까 개념을 키워드를 잘 기억했다가 걔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시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그 합격생도 그랬잖아요. 제시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스킬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익혀놓으면 답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유추. 그래서 다 몰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공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제 경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칫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을 늘린다. 이게 양을. 여기 수험가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자꾸 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도 걸려라 이거죠. 물론 공부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니까. 전에 공부했던 거를 공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근데 초수, 제 강의 듣는 선생님 초수 합격생이 많잖아요. 초수 20점 만점자가 많습니다. 제가 강의 양을 늘리냐? 여기서 저만큼 강의 양이 적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물론 많아요. 많은데 상대적으로 적다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같이 출제 경향이 바뀐다고 해서 양을 자꾸 늘려나간다? 그럼 수험생활 더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적은 양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의 공부, 적당한 정도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 공부할 때도 저는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중에서 이제 면접 책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구하면 좋을까요? 질문합니다. 그럼 얘기 딱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딱 보고 적당한 정도의 양을 갖고 있는 그 책을 골라라. 그거 하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적당한 양의 그런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고, 저도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안 가르쳐요. 그냥 이거 읽어보시라고 넘기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강조점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뭔가 강약을 조절하면서, 여러분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꾸 양을 늘린다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구분해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약간 우리 어떤 선생님들 아까 그 합격한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요하다가 그것만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양을 많이 늘리지 말자.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양이 많다. 근데 거기서 더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략적인 공부예요. 여기서 이거는 가이드 없습니다. 쭉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전략. 자, 첫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일단 최대한 노력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노력 안 하고는 합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력만 한다고 합격하느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전략을 세우자. 전략을. 첫 번째, 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여러분들 노력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잠 몇 시간 자야 되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력은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노력은. 그러면 10시간 이상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노력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노력입니다. 내가 오늘 100페이지 봐야 되기 때문에 100페이지 보면 그건 노력한 거고 100페이지를 안 보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학습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계획을 세워서 오늘 몇 페이지 봐야 되겠다. 그거를 달성하면 노력한 거고 그걸 달성 못하면 노력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놓고 해야 될 분량을 딱딱딱 정해놓은 다음에 걔를 실행하는 거 이게 노력인 거예요. 반드시 실행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집중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적적인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노력이라는 것은 해야 될 걸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다? 반복해줘야 반복. 우리의 뇌는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에도 있는 것처럼 배운 지 1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이 많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 전공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1년 안에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거지. 이게 희한한 게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는데 자꾸 날아가 버립니다. 머릿속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적 반복. 저는 이걸 매우 강조하는 매우. 이게 자꾸 반복이 돼야지 안 잊어버리지. 자꾸 반복이 안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봐요. 이렇게. 돌대가리가 아니라 책이 문제예요. 양이 많아서. 이 수업 양이 문제지. 왜냐하면 어떤 누구를 갖다 놔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누적 반복을 안 하면서 자기 머리를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반복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요. 강의 중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근데 교육학 강의한다. 그럼 강의 중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냥 강의만 가만히 앉아서 듣지 말고 선생님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의 중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외운다. 첫 번째. 한번 복습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는 늘 말합니다. 외우시라고 강의 중에. 시간도 가끔씩 줍니다. 외우시라고. 두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이죠. 오늘 3시간 강의한다.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잘. 쉬는 시간은 앞에 했던 그 1시간 내용을 정리하면서 외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본다. 다 못 외워도 돼요.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게. 한번 눈여겨봤죠. 또 한번 눈여겨봅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한번 봅니다. 쭉 오늘 3시간 했으니까 3시간 1, 2, 3교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없는 날 평일날 또 한번 더 봅니다. 그럼 벌써 몇 번 봅니까? 4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수업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강의 중에 또 반복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 강의한다면 30분 하고 쭉 한번 정리합니다. 또 30분 끝날 때 또 한번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또 앞에 거 또 정리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앞에 했던 거 빠르게 정리하고 또 본 수업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몇 번 강의를 듣게 되면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1, 2월 반복했죠. 여러 번 반복했죠. 3, 4월 여러 번 반복합니다. 5, 6월에도 이론, 사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사례 연습도 하면서 내용 정리 또 반복하고 그리고 7, 8월, 9, 11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론 정리할 때 1, 2, 3, 4월은 가능하면 많이 반복을 합니다. 수업 중에도. 그러니까 반복을 수업 중에도 제가 반복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 진짜. 전공 강의할 때 특히 전공은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그죠? 쭉 강의도 오면. 그러니까
수업 중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업 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외우면서 따라간다. 두 번째, 쉬는 시간. 이 전공 강의가 예컨대 오전 강의고 오후 강의 있다. 그러면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전 시간에 강의했던 거 반드시 쭈르륵 훑어본다. 쭈르륵 훑어보는데 수업 중에 다뤘던 거, 선생님 말했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딴 거 볼 여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오늘 1교시부터 끝날 때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훑어본다. 그 다음에 평일날 집중적으로 외우자. 이런 식으로.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걸 잘 지키는 분들이 빨리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전날. 임용 시험 전날 교육학과 전공이 하루에 떨어져 버린다. 하루에. 우리는 누군가가 왜 공부하냐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전날 하루에 그 과목을 끝내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루에 전공 한 과목 떨어질 수 있을까요? 시험 전날 교육학 한 과목이 아니죠. 여러 개잖아요. 그죠? 아까 보면. 어쨌든 교육학 하나 하루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 다 볼 수 있는가? 다 볼 수 있으면 합격합니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이렇게 반복이 다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뒤에 그 싱킹 맵이잖아요. 요거만 갖다 놓고 공부합니다. 책도 안 갖다 놓고. 요거만 갖다 놓고 쭉 보면서 쭉 끄집어냅니다. 쭉. 왜냐면 싱킹 맵을 옆에다 계속 두면서 공부하니까 쭉 얘만 갖다 놓고도 그 내용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한 몇 시간 앉아있으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 선생님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만큼 누적 반복을 많이 했다는 거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살고 싶은가? 1년 안에 합격하고 싶은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누적 반복 학습. 이거. 그 다음 전략을 잘 세우자. 자,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다라고 그러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백전백승이겠죠. 자,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약점, 장점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춘 효율적인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내가 조금 힘이 약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대를 알자, 두 번째 나를 알자, 세 번째 전략을 알자. 먼저 상대입니다. 상대. 교육학 논술이면 교육학 논술을 알아야 돼요. 전공 서답형이면 전공 서답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교육학 논술형 서답형인데 객관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객관식에 출제될 만한 게 있고 논술 출제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교육학 시험이면서 또 논술로 쓰는 시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육학적 측면도 알아야 되고 논술로 나오는 교육학 내용, 그리고 이거를 또 글로 쓸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학적인 사고나 개념을 요하는 교육 사례를 제시해 줍니다. 이 사례를 읽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육학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되겠죠. 그죠? 핵심 내용, 키워드를 내 말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선택하거나 강의를 선택할 때 요런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하도록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출제될 만한 것 중심으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교육학 분과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등등. 거기서 좀 덜 중요한 영역은 조금 아까 예컨대 생활지도다. 생활지도 상담 이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육사회학 좀 덜 중요하죠. 교육사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기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본다든지. 출제 다섯 개 영역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영역 안에서 예컨대 뭐 교육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강약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걸 잘 모르는 선생님도 있어요. 강약을 잘 조절하지, 강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강약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쭉 가르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예.
그다음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하자.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기출을 분석한다고 이게 출제 경향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 분석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기출 분석 보면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근래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옛날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 출제된 것이 또 재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출제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출제 경향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별표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나를 잘 알아야 돼. 나의 평소 습관. 내가 성실한지 게으른지 뭐 대부분 다 게으르지 않습니까? 다 게으르지. 그 게으른 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시고 또 의지가 약하면 내가 약한 의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체력 상태, 내가 좀 허약 체질인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허약 체질은 적절한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어떤가? 나는 나 스스로 잘 구조하는가? 구조가 못하면 구조화된 강의, 구조화된 책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좀 딸린다? 그러면 암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적용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사례를 많이 다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동기가 있으면 집중력이 생기죠. 이런 나의 능력들을 잘 알아야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 좀 부차적인 거고 사실 3번이죠. 그죠? 나의 능력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잘 이해하는지, 잘 암기하는지, 잘 적용하는지, 그 이해와 암기가 좀 부족하면 이해와 암기를 잘 시켜주는 선생님 찾고, 그리고 이해가 좀 부족하다, 암기를 잘 안 된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항상 도움을 청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배워야 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 이해하겠지 생각했는데 가끔 질문할 때 보면 이걸 이해를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해소하고 또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 양식,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막 신중하게 생각하는지, 행동이 앞서는지, 직강이 좋은지, 인강이 좋은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강의도 선택하고, 스터디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1차 공부는 스터디는 선택사항입니다. 필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스터디 하는데 괜히 시간 뺏길 수도 있고요. 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친구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 스터디를 하시고,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 그냥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강이냐 인강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직강은 장점은 현장감. 여러 선생님들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막 분위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나도 좀 의지가 나태해졌다가도 다른 친구들 보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고, 근데 직강의 단점은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지각하거나 결석해버리면 그것도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순간 설명하는데 딴 생각하면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 수업 끝난 데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질문하는 그 친구 많이 봤는데 뭘 질문하냐면요, 수업 시간 말했던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 설명했는데 왜 질문하냐고 자기가 깜빡했다는 거지. 이거 직강은 정말 고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인강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내가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 돼요. 한번 듣고 중요한 선별해서 한 번 더 들어보자. 이게 가능하죠. 그죠? 단점은 의지가 없으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밀리면 대책이 안 써요. 지금 7, 8월 하고 있는데 아직 1, 2월 강의 듣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거 시험장 못 갑니다, 이거. 근데 직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 그죠? 그 인강 들으신 사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진도에 맞춰서 강의 계획이 딱딱 강의가 계획적으로 딱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강 들은 선생님은 고도의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놓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친구 많은 거 하나도 도우면 안 돼요. 공부는 외롭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친족 관계 결혼하신 분들 특히 홀로 이제 애들 키운다든지 육아맘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 시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남들은 10시간 한다는데 나는 내한테 주어진 시간은 뭐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그 3시간, 5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은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가능하면 양을 줄여서 핵심적인 것만 하려고 하셔야 되지. 다른 친구들처럼 보통의 페이스대로 뭐 할 거 다 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할 것인가? 뭐 잠을 자버릴 것인가? 뭐 시끄럽게 노래를 들을 것인가? 뭐 조용한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을 들을 것인가? 등등 이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자, 학습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화입니다. 제 강의 특징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책을 볼 때는 구조적으로 먼저 파악한 다음에 세부 내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재도 보고 구조화가 잘 돼 있는 교재, 강의도 구조화를 잘 시켜주는 강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도 구조화를 잘 하면서 공부. 근데 이게 이제 문제지. 구조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조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지 그 학습 양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우수하지 못하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인지 양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차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족한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교재나 강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체 내용을 쭉 읽습니다. 쭉 읽어보고 이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쭉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면 두 번째 하려는 일이 키워드를 파악합니다.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한 두세 개 정도 쭉 파악했죠. 세 번째, 이거를 어떻게 한다? 내 말로, 핵심 키워드를 내 말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전공 시험은요, 키워드 점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읽어보고 이해가 됐죠? 두 번째, 키워드 밑줄. 세 번째, 이거를 내 말로 풀어쓰기. 거기 있는 그대로 외우면 잘 안 외워집니다. 내 말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외워야 되잖아. 그죠?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 여기 그 가이드도 있지만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문자, 운율, 스토리, 연상, 그림 그리기 등등. 그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안내하겠지만 또 별도로 또 외우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책 옆에다 딱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외우자. 근데 돌아왔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연구 또 해놓고 또 써놓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외울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제 외웠으면 개념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사례에다가 개념을 연결짓고, 그리고 이제 쭉 써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5, 6월이나 7, 8월 정도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변혁적 지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이 말을 보자마자 내용 읽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쭉 그 핵심만 뽑아놨지만 엄청나게 깁니다. 몇 페이지입니다. 쭉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혁적 지도성. 변혁이 뭐지? 변혁이 뭘까? 이게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빠릅니다. 매우 빨라요. 변혁? 뭘 변혁시킨다는 거지? 변혁이란 바꾼다는 거죠. 뒤집어 엎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바꾼다는 거지?
뭘 바꾸는, 리더가 뭘 바꾸는 걸 말할까? 그러면 이 변혁 지도성은 상황입니다. 상황이나 조직 자체를 뜯어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굉장히 나태한 조직이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겠죠.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는데 아직 그 급격한 상황 변동에 맞춰서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이나 조직 자체를 변혁하는 거. 이게 변혁이다. 이때 변혁은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시키는 것을 말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러한 지도성을 변혁적 지도성이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지도성을 만든다. 쭉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키워드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상황이나 조직을 변화시킨다? 근데 갑자기 왜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이 나오지? 변혁, 변화? 똑같은 말인데? 상황 자체를 변화시킨다? 상황 자체와 구성원의 태도, 신념이 뭐가 어떤 관계가 있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조직이나 상황, 여기 이제 학급 조직이다. 학급 조직을 구성하는 게 누구입니까? 내가 예컨대 리더다. 여러분들은 팔로우다, 구성원이다. 그러면 상황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게 누구입니까? 구성원 아닙니까? 그죠? 리더가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줘야지 상황이 바뀌고 조직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나태한 애들이 많아. 그러면 상황이나 조직은 나태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직을 변형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얘네들의 생각과 태도를 안 바꾸면 안 된다 이거지. 얘네들의. 그러니까 다시 얘를 조금 더 길게 풀었으면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지도성이다.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외우는 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변혁적 지도성 하면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 없이 읽고 하지 말고 얘만 이 제목만 딱 봅니다. 변혁적 지도성? 뭘 변혁시킬까? 변혁이 뭐지? 무엇을 변혁시킬까? 고민해보고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민해보고 그래 맞아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쭉 읽어봤더니 이게 뭐지? 왜 상황 자체를 변혁시키고 조직을 변혁시킨다 놓고 태도, 신념을 변화시킬까? 이거 왜 그렇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조직이나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게 구성원들이니까 얘네들을 안 바꾸면 안 된다 이거지. 얘네들을.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필요한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거야. 네 가지 요소. 얘네들을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지도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강력한. 그러니까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완전히 그 구성원들 지배에 압도해야 돼, 압도.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 친구들한테 비전을 줍니다. 자,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처럼.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비전을 주고 이 지도자가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지 지도자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 먼저. 첫 번째 이 변혁 지도성을 얘네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면 지도자가 그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구성원들로부터 동일시 나도 지도자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동일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세 가지죠? 두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신뢰와 존경을 받고 동일시 대상이 됨으로써 완전한 이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첫째.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워드만 기억하고. 두 번째, 영감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야죠. 하죠. 태도를 바꾸려면요. 느슨느슨한 애들을 와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막 심어줍니다. 야, 할 수 있어.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불러일으켰는데 그지? 그죠? 한번 말해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줌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영감적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쓸 때는. 셋째, 자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을 바꿔줘. 생각. 지적 자극. 옛날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혁신적이면서 이 키워드 이거죠.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한테 다 얘네들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면 개인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 이 친구들 다가가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개인의 욕구 또 개인의 그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별 배려해 줘야 된다 이거야. 개별 배려. 이제 요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외워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네 가지를 일단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요 앞에 거만 딱 보면 요게 이제 키워드잖아요. 지금 얘를 보면 이 뒤에 그 중요한 키워드가 쭉쭉쭉 따라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려면 이거부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그 논리만 따지면 되는데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지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상한 영감이 막 지게를 지고 있어. 지팡이 갖고 상황을 막 변형시키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럼 변역적 지동하면 아 이상한 영감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림을 옆에 그려놓어도 괜찮아요. 이상한 영감이 막 지게 지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얘만 보면 얘가 떠올라요. 그림 이 연상작용이에요. 연상. 그래서 이상한 영감의 지게 그래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화 지게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렇게 몇 번 말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키워드 연결시켜서 문장 쓰기 여러 번 반복하면요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그냥 여러 번 누적 반복 학습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의 양이 많지만 쉬워집니다. 물론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공부하라 이겁니다. 지금 쭉 줄글로 되어 있는 거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암기할 수 있다. 암기 방법. 자, 세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공부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고사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 놓고 풀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공부할 때도 이제 실제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기도 하지만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 시점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적 속성을 추출하라. 제시문을 잘 분석해서 답을 유추해내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오픈형 문제 적용하는 방법. 아까 합격생들이 그런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의외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18점 이상에서 만점까지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비가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양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오픈형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후자예요. 후자. 보십시다. 기출문제 24학년도입니다. 자, 24학년도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방법론이에요.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교육 방법론. 세 번째, 이거는 평가입니다. 평가.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교육 행정이에요. 교육 행정. 첫 번째 문제부터 오픈형입니다. 보십시오. A 교사가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해서 학생 목표 설정, 내용 구성,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을 하나씩 써라. 하나씩 써. 세 개 써라 이거죠. 하나씩 1점입니다. 하나씩. 교육학은 무조건 하나당 1점씩이에요. 1점. 여기서 A 교사가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이 뭔지를 쓰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제시문 읽어보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금방 파악합니다. 이거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라는 거고 이걸 다시 바꾸면 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쓰라 했거든요. 이거는 책이 없어요. 오픈형이지. 근데 제 책에는 있어요. 제 책에는 있다. 왜? 제가 시험을 오픈형으로 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에 집어넣어 버리자 해갖고 책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마 다른 분들하고 제 책 이게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제 책을 베낀 거였고요. 왜냐면 오픈형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하던 분 너무 쉽게 해결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일단 오픈형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특징 2개 이거 제시문에서 끝나면 이거 여기 특히 여기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볼게요. 실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4학년도예요. 쭉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그 학생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더라.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들이 교우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더라. 반면에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 학생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만 이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 의도한 것과 달리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까 이런 교육과정 유형의 근거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잠재적 교육과정 이 정도는 쉽게 파악해요.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 잠재적 교육과정 근거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평가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찾아보시 키워드가 뭡니까? 의도치 않게 장려하기 위해 이거 뭡니까? 이건 의도잖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 의도치 않은 것도 생겼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치 않은 것도 생겼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키워드가 뭡니까?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적 속성을 추출해 보시죠. 잠재적 개념은요.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오픈형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늘 공부하는 것처럼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지? 이 질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속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지?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나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배울 수도 있어. 의도하지 않은 것을 배운 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것이니까 뒤집으면 의도한 게 있다 이거지. 그죠? 의도하지 않은 게 있고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고. 그럼 목표를 설정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연습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목표를 설정한다. 학습 목표 설정할 때는 학습 목표 자체가 뭐지? 학습 목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학습 목표가 의도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죠?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 할 거아니에요. 그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나온다 그런다면 학습 목표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도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다양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도 생각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가르칠 때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간의 우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용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내용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지.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활동이잖아. 목표를 달성했는지 지금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평가 자체 개념이 형성 안 돼 있으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 활동을 한 다음에 그 교육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교육 활동이 의도적인 활동 아닙니까? 내가 이런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는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활동을 했더라. 그럼 평가할 때 이것만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다른 것까지,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할 때 어떻게 한다? 의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응. 이게 스크래블의 탈목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게 돼요. 스크래블의 탈목표 평가 모형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일단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념적 속성을 잘 아시고 이런 오픈형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을 자꾸 유연하게 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몰라 쓰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는 이제 교재도 있으니까 쉽게 썼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CAT 검사의 특징입니다. CAT 검사 특징.
자, 이런 친구 어떻게 해서 만점 받았는가?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입니다. 읽어보세요. 강연을 듣고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예를 들어서 평가 유형으로는 능력 참조 평가가 있고요. 검사 방법으로는 CAT가 있어요. 자, 능력 참조 평가와 CAT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그치. 여기 지금 답이 있잖아.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가 뭐냐? 능력 수준을 고려한 검사가 뭐가 있느냐? 이 둘의 공통 특징이 뭡니까? 능력 수준을 고려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의 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왜냐면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평가가 되는 거니까. CAT가 뭐냐면요, 얘는 애들 능력에 따라서 문제가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맞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틀리면 좀 쉬운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능력을 고려한 평가 맞지? 그 당연히 그죠? 내가 몰라도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게 CAT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보면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개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히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방법에 더 발전된 특성이 있다 해놓고 요게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사 실시한다는 거는요. 그 다음에 종이 갖고 이렇게 시험 보는 거를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예, 여기서 발전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요거 검사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 요 검사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어떤 관계 있다? 불가분의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불가분의. 그러면 이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학습자의 맞춤형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자에게 맞는 맞춤형 평가 방법. 그럼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어떤 평가 방법이다? CAT는 학습자 맞춤형 평가 방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춤형 평가. 그럼 학습자 맞춤형 평가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다. 이거 거의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이거. 특징. 너무 쉽지 않나? 몰라도 써요. 근데 이걸 막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뭘 써야 될지.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답이 다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조금 말을 바꾸면 이제 나가는 거지. 개별화. 개별화 평가 방식이다. 맞춤형 평가 방식이다.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다.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다.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25학년도 올해 문제죠. 올해 문제. 작년 올해 계속 연속으로 이제 수험생 선생님들 시험장 갔다 와서 이제 난리 났습니다. 체감상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평이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올해 문제 특징은요. 첫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두 번째 교육방법론.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행정이에요. 똑같죠, 그죠? 24학년, 25학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성주 학습환경 조나센 얘는 그냥 단순 암기형. 이거 왜냐면 책에 있는 그대로니까 단순 암기형. 그 다음에 요거 카츠 리더십 이론. 요거 사실은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시문 보면 이게 무슨 능력인지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 번만 얘기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사례 이거 오픈형이거든요. 이거 연습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렵지만 행정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엄청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준거 설정 방법과 교육평가 기본 과정 이거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인데 이거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 암기인데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시문에서 해결해야지. 제시문 분석.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우리는 안 다룬다. 근데 여기까지 안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있는 책 다 끄집어내서 다 공부하고 다 강의하는 선생님들 이거 안 좋아 이거. 예. 어차피 해도 다음에 또 빵꾸 나요. 어차피. 근데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면 그 빵꾸 나는 겁니다.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가능하면 이 수험가의 그런 모의고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공부는
정상적으로 그냥 딱 중요한 것 중심을 하고 이런 거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게 중요해. 보세요. 첫 번째 거 보십시다. 타일러의 교육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목표 설정한 사례와 이유를 제시해주고 학습 심리학을 교육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이유를 제시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보면 이거 타일러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교육 목표를 한번 걸르고 학습 심리학의 관점에서 교육 목표를 또 한번 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공부하면 다 알아요.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한번 걸러야 된다. 교육 철학의 관점, 그 다음에 학습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걸러야 된다. 교육 철학은 가치고요. 학습 심리학은 학습 가능성이에요. 학습 가능성.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책에 있어. 저 책에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을 수 있지만 있어요. 이게. 이거 갖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거 갖고 이제 쓰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조금 이제 우리가 개념도 안 돼 있고 아직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방향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잘하셨네요.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요구, 학습자, 교과 여러 견해와 함께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도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철학은 뭐다? 가치의 가치. 이게 키워드입니다. 학습 심리학은 학습할 수 있는가? 학습 가능성이죠. 학습할 수 있는가? 누가?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가? 그럼 학습 가능성은 누구를 따져야 됩니까? 학습자잖아요. 그죠? 학습자. 학습자에 뭐 갖고 따지는 거죠? 학습할 수 있는지는 학습자는 뭘 봐야 되죠? 아까 뭐 교육평가할 때 능력 수준,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가? 아무리 좀, 근데 초등학생한테 3차 방정식 제시하, 3차 방정식 풀 수 있다는 교육목표 제시하면 학습할 수 있어요? 학습 못 하잖아. 왜? 능력이 안 되잖아, 능력이. 학습자의 능력, 그 다음에 소질, 태도,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 다음에 가치. 이거는 가치는 그거 추구할 만한가? 이 교육 철학은 누가? 이거 학습자가 아니잖아. 이건 학습자죠. 이건 누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람, 교사든 학교든 교육과정 설계자가 추구하는 가치 아니에요. 그죠? 추구하는 가치. 교육과정 설계자 입장에서 얘는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거거든요. 이 정도는 공부하면 알아요. 이 정도.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적용한 사례를 들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키워드가 가치니까 키워드를 추출해서 아까 그러잖아. 첫 번째 개념적 속성을 추출해서 적용시키라. 가치니까 교육과정 설계자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지를 보자. 맞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습자의 능력과 소질 등을 학습 가능성이니까 소질을 고려해서 학습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사례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인 거. 이거 쓰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지금 타일러 자체를 지금 몰라서 지금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알면 이렇게 키워드만 딱 끄집어내면 됩니다. 다음 보세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제시문 분석을 저하고 여러 번 연습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안 해서 전부 다 똑같아. 근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그거는 제시문 분석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준거 참조 평가에서는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 않아요.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 준거 설정 방법을 제시하라. 한 가지 제시하라. 1점.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 않다. 그러니까 준거 설정 방법을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정확한 답은 앙고프, 그다음 북마크 방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부 책 딱 하나 교육평가 대학 교과서 중에서 하나에만 나오는 거예요. 교육평가 책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은 그런 책을 다 찾아서 강의하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 자살 행위를 하지? 공부를 더 하라는 건가? 몇 년 더 하라는 건가?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 않다. 준거 설정 방법 어떻게 한다?
성취 수준을 잘 구분해서 설정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죠? 성취 수준을 잘 구분해서 설정하라. 근데 어떻게 설정하냐? 근데 성취 수준이 뭔가? 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안 됐으면 무슨 말인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분석 들어갑니다. 성취 수준은 먼저 성취 기준이 있어요. 성취 기준. 이 성취 기준을 성취 기준에 맞게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보는 게 성취 수준이에요. 뭐 성취 잘하면 A라고 볼 수도 있고, 성취 조금 부족하면 B, 조금 덜 부족하면 C, D, E 이렇게 수미양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성취 수준을 정답률 등을 고려해서 A, B, C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돼야 안 돼? 되지. 그지?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도 여기 노른자 수험가에 아무도 안 달았다는 거. 3개 쓰라는 거예요. 3개. 1점 해서 4점입니다. 저는 이 목표 4점 중에서 최소한 2.3점 이상을 받는 게 목표예요. 만약에 전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근데 우리는 만점까지 다 맞더라 이거지, 만점. 왜? 이것 때문에. 보세요. 보시면 읽어보세요. 하지만 점차 나아질 겁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죠. 더불어 어떤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교사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힌트가 없잖아 지금. 그죠? 힌트가 없죠? 교육평가 기본 과정 3개 쓰라고 하는데 힌트가 없잖아요. 힌트가 없죠. 근데 제시문 분석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떠한 평가 방식이 뭘까? 뭘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준거 참조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평가는 준거 참조 평가, 그 다음에 규준 참조 평가, 자기 참조 평가 이렇게 기준에 따라 3가지가 분류가 돼요. 공부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준거 참조 평가를 실시하든 규준을 실시하든 자기 참조를 실시하든 다 좋아. 근데 기본 과정을 지키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평가 방식이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평가 방식이 몇 가지다? 다양하다는 게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평가 방식이에요. 다양한 평가 방식. 평가 기본 과정은 한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게 평가 기본 과정이에요. 쉽잖아. 안 쉬워. 여기 지금 답이 있는데. 두 번째, 기본 과정이잖아요. 기본 과정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평가 왜 하지? 평가를 왜 할까? 이 질문부터 평가를 왜 할까? 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학자들이 탐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 질문 갖다 놓고 왜 할까? 평가는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교육활동을 했어요. 2차 방정식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가르쳤으면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가는 뭐와 불가분의 관계겠습니까? 교육활동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육활동이 없으면 평가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럼 평가를 다시 말하면 평가를 한다는 말은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뭘 한다? 교육활동에 다시 피드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활동 잘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활동을 평가 기본 과정 평가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교육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개선, 촉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이거. 이거 답이에요. 진짜 실제 답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여기는 학습자잖아요. 지금 학습자. 그럼 학습자를 줄 세우려고 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평가의 과정은 학습자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더 너가 지금 요 정도 요걸 맞추고 요걸 못 맞췄으니까 내가 다시 가르쳐서 얘를 맞추게 해주고 싶어. 이거 하려고 하는 게 평가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습자의 능력 이걸 개발시켜 주려고 한다는 거지. 이거를 전제하지 않은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다양한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평가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 많다. 면접도 하고 뭐 필기시험도 보고 여러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하나 둘 여기도 한 2개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3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해야 된다?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생각하는.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 볼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오픈형 아까 그 우리 합격 학생들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형 대비 전략, 제시문 분석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책에서 우리 이 수험가에서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안 내요. 안 냈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 가보면. 이런 능력을 갖고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평소에 그렇게 공부해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양을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초수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두 번째 전략을 잘 세우자. 전략적으로. 세 번째 실제적인 공부가 되자. 3가지 잘 기억하시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 그런 관점에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이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제 올해 임용시험을 보고 내년이죠, 그죠?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이제 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 이런 이제 시대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단순 직업을 얻기 위한 교사라기보다는 뭔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싸워서 힘들게 이기지 말고 마음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합격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데, 살아갈 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1년간 수험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